한성판서댁 막내 아들이 미쳤나 봅니다. 금은보와 다 마다하고 고작 하녀 하나만 데리고 나간다니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 하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다름 아닌 그 집안의 형들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왜 막내에게 금이 아닌 사람을 남겼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은 14년 전 어느 비 내리는 밤부터 시작됩니다.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 이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금덩어리 가득한 창고를 두고 고작 저 1000개 집을 택해. 형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대궐 같은 저택에 울려 퍼집니다. 한양 제1의 거상, 이 판서의 상속날. 큰아들은 비옥한 땅 1000석을, 둘째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점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막내 정우가 받은 것은 재산 목록에도 없던 평생 굳은 일만 해온 하녀 연하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서는 막내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랑에 미쳐 제 발로 거지가 되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하녀의 품속에 숨겨진 낡은 호패 하나가 훗날 이 가문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피의 복수가 될 줄은 말입니다. 성박 공동묘지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별채였습니다. 비바람조차 막지 못하는 초라한 곳이었지요. 연하야,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따라오면 평생 고생뿐일 텐데. 정우가 미안한 등 묻자 연하는 말없이 낡은 마루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제 목숨은 이미 14년 전 대감 어르신께서 사신 것. 도련님 곁을 지키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 하지만 정호는 우연히 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연하가 뒷마당에서 향을 피우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녀치고는 너무나 고결한 자태,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그날이 옵니다. 정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상속받은 것은 정말 하녀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원한이었을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던 정우가 쓰러지듯 돌아온 날, 연하가 뜻밖의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시장 포목전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것은 연하가 밤을 새워 지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수가 기가 막혔습니다. 궁궐 상궁들도 울고 갈 만큼 정교한 문양, 그리고 주머니 구석에 수놓아진 은밀한 글귀, 그것은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사대부 가문의 비밀 암호였습니다. 연하야, 내가 대체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녀인 내가 감히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지 않느냐? 정우의 다급한 외침에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채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관아의 아전들과 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정우야, 내 놈이 데려간 하녀가 우리 집 금괴를 훔쳐갔다는구나. 당장 저 계집을 끌고 가라. 형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연하를 훑었습니다. 사실 형들의 목적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숨긴 진짜 비밀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어느 해 가을, 대감이 갑자기 병상에 누웠습니다. 한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우던 대감의 몸은 가을이 오자 급격히 쇠약해졌지요. 명의를 불러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병상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가득했지요. 머지않아 펼쳐질 상속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아들들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은 막내 아들 정우만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사랑방 밖을 서성였지요.
대감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재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바로 사람이란다. 정우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예, 아버님. 대감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무언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사흘 뒤,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사랑방에 모였지요. 문서를 펼친 서기관이 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한성 북쪽 전답천 석지기와 노비 20명을 준다. 첫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남쪽 전답 1500석지기와 저택 하나, 노비 30명을 준다. 둘째는 형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지요. 막내 아들에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하녀 연하 1명을 준다. 순간 사랑방이 술렁였습니다. 형들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지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우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끝난 뒤 정우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형들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하녀를 팔아서라도 미천을 만들어라. 아니면 우리 밑에서 일하든가. 형들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지요. 정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연하를 내치고 혼자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 것인가. 아버지의 유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연하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하, 나와 함께 가겠는가? 연하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교차했지요. 도련님, 제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그대는 이제 나의 가족이오. 아버님께서 그대를 내게 맡기신 데에는 분명 뜻이 있을 것이오. 정우는 연하를 데리고 저택 뒤편의 초라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형들과 완전히 갈라서는 순간이었지요. 대문을 나서며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채는 좁고 낡았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요. 하오나 정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마루를 닦고 뜰에 잡초를 뽑았지요. 정우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작은 방에서 무언가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우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았지요. 연하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무당도 아닌 하녀의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정우는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연하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촛불에 비친 연하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고맙소, 연하. 우리 함께 힘을 내어 봅시다. 살림은 팍팍했습니다. 정우에게는 전답도, 노비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정우를 외면했고 친척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한숨을 쉬자 연하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에 나가 장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장사라니? 예, 소인이 바느질을 조금 할 줄 압니다.
천을 사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팔면 미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호는 놀랐습니다. 양반의 아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오나 살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해봅시다. 두 사람은 장으로 나갔습니다. 연하의 손재주는 놀라웠지요. 만든 주머니마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하오나 그때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놈, 양반의 체면도 모르고 장사질을 하다니. 형들은 정우의 물건을 모두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세상살이의 냉혹함을 배웠지요. 그날 밤 정우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정우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지요.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장부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팔린 물건의 수량, 남은 미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지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하, 그대가 어찌 이런 것까지. 소인은 옛날 주인 어르신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연하는 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오나 정우는 연하의 정체에 더욱 의문을 품게 되었지요. 하녀가 어찌 문서를 다루고 숫자를 계산하며 장사의 이치까지 아는 것일까? 정우는 묻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연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이후 정우는 연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조언에 따라 장사를 계속했고 조금씩 미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와 연하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으나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짓고, 낮에는 함께 장에 나가고, 밤이면 함께 내일을 계획했지요. 어느새 둘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연하가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연하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요.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하 역시 정우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연하는 그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장만해 두었습니다. 정우는 감동했지요. 연하, 이 모두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오? 예, 도련님. 도련님께서 요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지요. 정우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연하는 하녀였고 자신은 비록 몰락했으나 양반의 자식이었지요.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오나 마음이란 것은 제어하기 어려운 법이었지요. 밤마다 정우는 연하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향한 마음을 깊숙이 감추려 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관아 아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노비로 되찾으려 했지요. 저 계집은 원래 우리 집 노비였다. 막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나간 것이니 되돌려 받겠다. 형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우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의 유언의 연하는 나의 몫이라 분명히 적혀 있소. 유언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훔쳐갔을 것이다. 형들은 거짓으로 정우를 몰아붙였습니다. 관아 아전들은 형들 편을 들었지요. 정우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정우는 매를 맞았습니다. 자백하여라. 내가 유언장을 훔쳤다고. 아니요. 아버님께서 분명. 정우는 끝까지 부인했지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형들이 미리 숨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정우를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관아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흐려졌지요. 그때 연하가 결심했습니다. 소인이 자백하겠습니다. 소인이 원래 형님들의 노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는 정우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대감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우야, 진실을 찾아라. 연하에게 물어보아라. 그 아이의 몸에 답이 있다. 정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뜻밖에도 정우는 석방되었습니다. 한 원님이 이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은 증거 없이 사람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며 형들을 꾸짖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맞이했지요.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연하, 나는 괜찮소. 하오나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정우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도련님, 연하, 그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오? 아버님께서 그대를 내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오?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저고리 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호패가 숨겨져 있었지요. 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 연한 이씨. 정우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정경 부인이라면 당상관 이상의 부인에게만 내리는 풍계였지요. 연하, 그대가 양반가에. 예, 도련님. 소인은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정여였습니다. 연하의 입에서 마침내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하는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사원부 지평을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하오나 소인이 15살 되던 해 영무 사건에 연루되어 일가가 몰락했지요.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소인은 관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도련님 아버님께서 소인을 사주셨지요. 도련님 댁에서 하녀로 지낸 것이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예, 도련님 아버님께서는 소인의 신분을 아셨습니다. 하오나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저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연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본 것이었지요. 정우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도련님, 대감 어르신께서는 도련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연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재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지요. 정우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에게 재물을 주었고 자신에게는 사람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지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순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를 지키기로 맹세했지요. 그러나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노인이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연하 집안의 옛 청직이었지요. 도련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 대감께서는 연하 씨 집안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셨습니다.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14년 전 영무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연하 씨 아버지의 땅을 탐내셨지요. 그래서 영무 혐의를 씌워 멸문시킨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연하 씨 일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하 씨만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그런데 대감께서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연하를, 예, 대감께서는 속죄의 의미로 연하 씨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도련님께 연하 아씨를 맡기신 것이지요. 정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버리자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막내 아들에게 떠넘긴 것이었지요. 연하를 평생 지키며 속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호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지요. 연하, 그대는 이미 알고 있었소? 예, 도련님. 소인은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련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대감 어르신의 죄를 도련님께서 짊어지실 필요는 없지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우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연하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속의 의미, 모든 것이 정우를 짓눌렀지요. 그 사이 형들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형들은 관권을 이용해 정우와 연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했고 집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별채에서 쫓아내려 했죠. 어느 날 밤 연하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떠나겠습니다. 무슨 말이오? 소인 때문에 도련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소인이 없으면 형님들도 도련님을 괴롭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호는 연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대를 보내지 않겠소. 도련님, 나는 그대를 지키기로 맹세했소. 아버지의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대를 지키고 싶소. 정호는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연하,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신분이고 뭐고 상관없소. 나는 그대와 함께 살고 싶소.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었지요. 정호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하, 나는 그대의 신분을 세상에 밝히겠소. 도련님, 그러시면 알고 있소. 하오나 이것이 옳은 일이오. 그대는 노비가 아니라 양반가의 정녀여. 그 사실을 밝혀야 하오. 정호는 가문의 이름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관하로 찾아가 모든 진실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연하 집안을 멸문시킨 일, 연하의 진짜 신분, 그리고 형들의 탐욕까지 모두 밝혔지요. 형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헛소리가 아니오. 증인이 있소. 정호는 옛 청지기 노인을 불러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14년 전의 진실을 증언했지요. 정호는 형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가문의 이름을 버리겠소.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겠소. 다만 연하의 신분만은 회복시켜 주시오.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양반이 스스로 가문을 버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관아에서는 공개 심리가 열렸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양반가의 추문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것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오. 연하는 원래 천민 출신이오. 원님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형들은 위조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연하를 노비로 산 문서라고 주장했지요. 순간 정호는 절망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대감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대감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인에게 몰래 주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치자 대감의 육필로 쓰인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나 이 아무개는 14년 전 연한이 씨 일가를 해한 죄를 고백하노라. 연하는 연한이 씨 집안의 정녀이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노비 신분이 되었노라. 이에 내 막내 아들 정우에게 연하를 맡기니 부디 그를 양반의 신분으로 돌려주고 평생 보살피기를 바라노라.
관아는 숙연해졌습니다. 대감에 잡힐 편지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형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하의 신분을 양반으로 회복한다. 그리고 대감과의 형들은 동생을 모함하고 문서를 위조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정우와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지요. 판결이 내려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하는 정식으로 양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몰락했던 연한 이씨 집안의 정녀로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형들은 벌을 받고 재산의 일부를 몰수당했습니다. 탐욕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대감이 남긴 유언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무고한 집안을 멸문시킨 죄를 말이지요. 그래서 대감은 연하를 거두어 14년 동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대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들에게 연하를 맡겼습니다. 재물에 눈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막내 정우에게 말이지요. 대감의 유언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이자 시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정우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신분보다 진실을 택했으며 가문의 명예보다 정의를 선택했지요. 며칠 뒤 정우와 연하는 함께 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과거의 원한은 이렇게 풀렸습니다. 대감의 죄는 아들을 통해 갚아졌고 연하의 한은 진실을 통해 풀렸습니다. 판결 이후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들은 재산을 일부 몰수당하고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지요. 큰형은 낙향했고 둘째 형은 장사로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우에게는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님이 정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정우, 그대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 사노라. 조정에 그대를 청구하고자 하니 벼슬길에 나갈 생각은 없는가? 하오나 정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연하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원님은 정우의 뜻을 존중했지요. 정우와 연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주인과 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동반자였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연하,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오. 원한다면 떠나도 좋소. 그대 집안의 친척을 찾아가도 되고. 연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정우 나으리. 소인은 나으리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곳이 소인의 집이고 나으리가 소인의 가족입니다. 정우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는 곳에서 말이오. 두 사람은 한성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로 가서 조용히 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정우와 연하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집이었지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앙상한 가지뿐이었으나 머지않아 꽃을 피울 것이었지요. 정우와 연하는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호미를 들고 양반의 딸이 삽을 들었습니다. 신부는 무의미했지요. 이웃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나으리,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오신 것을요. 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소. 그대라는 사람을 말이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으리를 만나 비로소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저 작은 마을의 작은 이야기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오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쌓아도 사라지지만 사람의 가치는 영원하다. 정우는 하녀 하나만을 상속받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물려받은 셈이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정우와 연하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으나 외롭지 않았지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당의 매화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소. 예, 나으리. 소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화꽃은 그들을 축복이라도 하듯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재산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지요. 진정한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말이지요. 정우의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을 택했지요.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막내 아들이라고 비웃었지요. 하오나 정우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쫓지 말고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신분을 따지지 말고 마음을 보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실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